제시카 중령은 지금도 자신의 전략 노트 첫 장에 단 한 줄만 적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 평생을 전쟁 시뮬레이션과 도시 내 교전 분석에 바쳤던 중령. 그런 중령을 멈춰 세운 건 1992년 한밤중에 날아든 단 한 줄짜리 LA 보고서였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한 지역 하나. 그곳의 이름은 코리안타운. 한국인들에 대한 과거의 기억, 편견, 냉소. 모든 것이 뒤섞인 채 제시카 중령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만에 그녀는 평생의 원칙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체 그 조용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무엇을 마주쳤던 걸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맥나마라입니다. 현재는 예비역 소장이지만 1992년 당시엔 미 육군 전략사령부에서 중령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니 정확히는 1992년 4월 29일 밤부터 시작된 그 며칠간의 일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긴급 호출을 받았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벽면을 가득 메운 모니터들에는 로스앤젤레스 곳곳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가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로드니 킹 사건의 경찰관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보 분석과 대응 방안 수립이 임무였죠. 그런데 보고서들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에서 시작된 폭동이 전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 유독 한 곳만 예외였어요. 바로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중령, 이게 맞나요? 부관이 제게 물었어요. 다른 지역은 다 난리인데 여기만. 저도 처음엔 정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도 폭동의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곳은 미군 기지도 아니고 특별한 방어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정찰 보고서는 계속 같은 내용을 전해왔어요. 코리아타운의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열고 있고 주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심지어 일부 건물 옥상에서는 무장한 민간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는 보고까지 올라왔습니다. 군인으로서 제가 받은 훈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공식적인 방어선도 없고 정규군도 없는데 어떻게 한 지역만 이렇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그때 상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맥나마라 중령, 직접 가서 확인해보게.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거야. 저는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이었죠.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의무가 개인적 감정보다 우선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대응책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작전 차량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상황실 모니터에 붉게 타오르는 로스앤젤레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작전 차량으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사우스 센트럴 지역을 지나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상점들은 약탈당하고 불에 타고 있었고 거리에는 깨진 유리와 잔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차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경찰력은 베벌리힐스와 웨스트, 할리우드 같은 부유한 백인 지역을 보호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코리아타운은 말 그대로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코리아타운 경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긴장감은 감돌았지만 무질서와 혼란은 사라졌습니다. 상점들 대부분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만 다른 세상 같아. 제가 차에서 내려 걸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두려워하긴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결의 같은 게 느껴졌죠. 그때 한 상점 앞에서 몇 명의 한국계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나이가 지긋한 분 한 명이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는 미군 장교인데 이 지역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나이 든 분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지켜야 합니다. 그분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의미는 명확했어요. 젊은 사람 중 한 명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는 각자 맡은 구역이 있고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들에게는 명령 체계가 있었고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마치 비공식적인 민병대 같았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방어적이었죠. 옥상에도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망원경과 무전기를 가지고 경계를 서고 있어요. 수상한 차량이나 사람들이 접근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때 젊은이 하나가 무전기를 들더니 뭔가 한국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쪽에서 차량 몇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전파했어요. 저는 그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있고 조직이 있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도와주시나요? 젊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지난밤에 흑인 가족이 우리 가게로 피해왔어요. 겁에 질려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가족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고 차까지 대줬어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거지 무고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지키고 있는 건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는 질서,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 본 코리아타운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침착함, 조직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제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한국인들에 대한 전혀 다른 기억이 있었거든요. 제가 11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셨는데 주한미군으로 재배치되면서 저희 가족도 함께 한국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곳에서 이방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던 날이에요. 어머니가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상인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물론 언어 문제도 있었지만 그 표정과 몸짓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은 어린 제게도 명확했습니다. 왜 우리를 싫어해요?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그냥 문화가 달라서 그래라고 하셨지만 저는 더 깊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군 부대 내 학교에 다녔지만 가끔 한국 아이들과 마주칠 기회가 있었죠. 처음엔 친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경계했고 저도 점점 그들에게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가장 상처였던 건 이웃집 할머니의 시선이었어요.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시고 뭔가 불평하듯 중얼거리셨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냥 거부감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아. 그럼 나도 그들을 믿지 않겠어. 군대에 들어와서도 그 편견은 계속됐습니다. 한국계 군인들을 만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꼈어요.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친다.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코리아타운에서 본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였고 전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거부감이 사실은 제 오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상황이 다른 건지도 모르죠.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도 달라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번 형성된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인들과 오늘 만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뭔지는 더 관찰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부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군사 교범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본 것들을 사실 그대로 적기로 했어요. 코리아타운 지역 상황 보고서입니다. 제가 화상회의를 통해 상관들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해당 지역은 공식적인 경찰력이나 군사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참모총장이 물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블록마다 책임자가 있고 무전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24시간 교대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무기는 정보 참모가 끼어들었어요. 소총, 권총, 산탄총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고 순수히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의 배경은 대부분이 한국 이민자들이고 상당수가 한국에서 의무 복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현재 상황에서 조직력과 규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모총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혹시 비공식 민병대 조직 가능성은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외부 공격에 대비한 방어가 주목적이고 지역 내 치안 유지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공격 의지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나? 제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어떤 용어로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정서 기반 방어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명령이나 강제가 아니라 상호 신뢰와 책임감입니다. 정서 기반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모두가 나서고 한 가게가 피해를 입으면 다른 가게들이 도와줍니다. 이런 유대감이 물리적 방어력보다 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실제로 폭동을 막을 수 있나? 지금까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몇 차례 약탈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모두 차단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고 사격 정도로 충분했어요.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관찰하게. 이런 사례는 처음이야.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네. 브리핑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제가 방금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정서 기반 방어 커뮤니티. 그 말을 하면서도 저 자신이 놀랐거든요. 저는 평생 물리적 힘과 조직적 명령만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는 전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 이런 걸 군사교범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정적 결속보다는 규율과 명령을 강조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코리아타운 외의 다른 지역들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비교 분석이 필요했거든요. 코리아타운의 안정이 정말 특별한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사우스 센트럴 지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불에 탄 차들이 널려 있었고 상점들은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어요. 유리창은 모조리 깨져 있었고 간판들은 부러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직도 약탈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 코너를 돌았을 때 몇 명의 젊은이들이 전자제품 가게에서 물건들을 들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경찰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막지 않는 거지?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근처에 있던 중년 흑인 남성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연방 공무원인데 이 지역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그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여기선 각자 도생이에요. 누가 누굴 믿어요? 경찰도 우릴 버렸는데. 가족이나 이웃들끼리라도. 가족? 내 조카놈이 어젯밤에 옆집 가게 털어갔어요. 이웃?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누가 다음에 자기 집을 털어갈지 몰라서 말이에요. 그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같은 도시, 같은 위기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팰리세이즈 지역으로 가봤어요. 부유한 백인들이 사는 동네였죠. 여기는 또 달랐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상점들은 모두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안정은 외부의 보호 때문이었어요. 주민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공권력의 집중적인 보호 덕분이었죠. 한 백인 주민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행히 우리 동네는 안전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경찰들이 잘 지켜주고 있어요. 시장도 우리 지역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만약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들 월급 주는 건데.
제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보호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코리아타운으로 돌아왔어요. 대조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에서는 공동체가 붕괴되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었죠. 팰리세이즈에서는 외부 의존성이 컸습니다. 자체적인 대응 능력은 없고 오직 공권력에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은 달랐습니다. 외부 보호도 없고 내부 갈등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쳐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질서 유지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군대에서는 위계 질서와 명령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배웠습니다. 사회에서는 법과 경찰력이 평화를 지킨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모두 무력해졌을 때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코리아타운 사람들이 가진 건 뭐였을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어떤 물리적 힘보다도 강력하다는 거였습니다. 제 편견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사실은 제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 오후 저는 코리아타운 중심가에 있는 캘리포니아 슈퍼마켓 앞에 서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옥상, 무장한 한국계 주민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던 그곳 말이에요. 올라가 봐도 될까요? 제가 상점 주인에게 물었어요. 김 씨라고 소개한 그분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계단이 좁아요. 옥상에 올라가니 3명의 한국계 남성이 있었어요. 나이는 제각각이었는데 한 명은 20대 후반, 다른 2명은 40대와 50대로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범한 동네 아저씨들 같았습니다. 제가 미군 장교라고 소개하자 젊은 청년이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해요. 여기서 망원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어제까지는 몇 번 있었어요. 차량들이 이상하게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이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민수 씨가 무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연락해서 대비하죠. 50대로 보이는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이경호입니다. 한국에서 20년 전에 왔어요. 군 복무 경험이 있으시군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한국 육군에서 3년 복무했습니다. 그때 배운 게 지금 도움이 되네요. 그때 민수 씨가 갑자기 무전기를 들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들어오고 있어요. 무전기에서 한국어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가 저에게 설명했어요. 서쪽 3번가에서 차량 4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해요. 속도가 빠르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대요. 이경호 씨가 망원경을 들고 서쪽을 봤습니다. 보여요. 저 차들이 수상해요. 그때 저는 놀라운 걸 봤어요. 민수 씨가 무전기로 상황을 전파하자 몇 분 안에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모퉁이에, 그리고 다른 건물 옥상에서도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은 자기 가게나 집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위험하면 모두가 위험하니까요.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확실히 수상했습니다. 느린 속도로 상점들을 훑어보며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 씨가 제게 무전기를 건넸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어로 경고방송을 해주세요. 아마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군인으로서 민간인 분쟁에 개입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진정성 있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받았어요.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 지역이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게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연방정부 관계자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민자치 방어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평화로운 통행은 환영하지만 불법 행위는 즉시 신고될 것입니다. 그 방송이 확성기로 전달되자 수상한 차량들이 속도를 높여 지나갔어요. 효과가 있었네요. 이경호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도와주셨어요? 군인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왜 도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예요. 여러분은 자기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공동체 정신 아닐까요? 민수 씨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이 도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옥상에서 내려오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깨달은 건 진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사흘간의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보고서 제목부터 고민이었어요. 결국 더 커리어타운 디펜스 퍼나머난 이모셔널 인프라스트럭처 인 어번 크라이서스라고 정했습니다. 정서적 인프라. 이 용어가 제가 목격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발생한 로스앤젤레스 폭동 기간 중 코리아타운 지역은 공식적인 보안 지원 없이도 높은 수준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했다. 이는 무력이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자발적 협력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들의 행동 원칙을 분석한 부분이었어요. 첫째, 그들은 무기를 보유했지만 공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모든 무력 사용은 방어적 성격이었으며 대부분 경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코리아타운에서는 단 한 명도 한국계 주민들의 총격으로 사망하지 않았어요. 경고 사격은 있었지만 실제 사살은 없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것이 아니라 내부를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코리아타운을 봉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자들만을 차단했다. 이 부분이 중요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완전한 봉쇄나 무차별적 배척이 일어났지만 코리아타운에서는 선별적 대응이 이루어졌거든요. 셋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은 제복이나 공식적 권위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상호 부조에서 나왔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누군가 명령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코리아타운 현상은 도시 위기 상황에서 물리적 방어력보다 사회적 결속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공통된 경험과 가치관, 한국에서의 군 복무 경험, 이민자로서의 공통된 어려움, 신뢰 네트워크,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들 간의 긴밀한 관계, 의사소통 체계, 한국어 라디오 방송, 무전기 네트워크, 집단 책임의식,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문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개인적 소감도 포함시켰습니다. 본 조사관은 이번 관찰을 통해 기존의 질서 유지 개념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군사적 훈련에서는 위계 질서와 명령 체계를 강조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 목격한 것은 수평적 신뢰와 자발적 협력의 힘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배타적 방어가 아닌 포용적 보호를 실천했다는 것이다. 한국계가 아닌 주민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들였으며 전체 지역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마지막 문단은 제 개인적 변화를 담았어요. 이번 관찰을 통해 본 조사관은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과거 개인적 경험으로 형성된 부정적 인식이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을 방해했었다. 코리아타운 주민들이 보여준 것은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었으며 이는 인종이나 출신을 초월한 인간의 기본적 선량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된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묘한 후련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임무를 완수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보고서가 국방부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정서적 인프라라는 개념이 도시 방어 전략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공식적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됐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그때로부터 32년이 흘렀어요. 저는 소장으로 예편했고 지금은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2년 그 며칠간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먼저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은 물론이고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군 복무 기간 내내 저는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과 일했고 그들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명령과 통제만이 조직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코리아타운에서 본 건 전혀 달랐습니다. 진정한 힘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지휘했던 부대들에서 저는 항상 이 교훈을 적용하려고 했어요. 병사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그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휘한 부대들은 항상 높은 사기와 단결력을 보였어요. 은퇴 후에는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 미국에 온 이민자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 1992년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더 많은 상호 이해와 소통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계와 흑인 커뮤니티 사이에,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계층들 사이에 더 많은 대화가 있었다면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가끔 강연을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편견은 무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지는 두려움을 만들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나옵니다. 1992년 그때 제가 본 것은 단순히 한국인들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선량함,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었지만 증오로 무장하지는 않았어요. 방어했지만 공격하지는 않았고 자신들을 지켰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로스앤젤레스에 갑니다. 코리아타운도 둘러보고요. 많이 변했어요. 더 발전했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한 공동체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코리아타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더 많은 무기나 더 높은 담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1992년 코리아타운에서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때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건 방어 기술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더 발전한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